자, 생명과학원 29번째 시간으로 유전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기초에 대한 강의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유전에 필요한 다양한 용어와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전에 필요한 다양한 용어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예시가 제시가 되니까요. 이번 강의는 반드시 잘 이해하셔서 이제 뒤에 나오는 유전들에서 이런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형질과 대립형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질과 형질에 대한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하죠. 형질은요,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생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얘기고요. 대립형질은 이런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생물의 구체적인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형질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대립형질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눈꺼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형질인데요. 그 눈꺼풀 중에서도 쌍꺼풀, 외꺼풀 이런 것들은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다른 예시로 보시면요. 보조개라는 형질이 있고 없고는 대립형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형질이라는 거에 구체적인 특징이 바로 대립형질이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형질, 여기 이런 것들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형질인 대립형질이다라고 여러분이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질과 대립형질의 개념을 바탕으로 멘델의 3가지 가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유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의 핵심이 되는 멘델의 3가지 가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멘델의 3가지 가설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가설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생물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이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된다. 이 개념은 다른 개념으로 입자설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입자설. 두 번째,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일 경우 하나의 유전 인자만 표현되며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린 이거를 우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3번. 쌍을 이룬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 뭐라고 주로 표현을 하냐면 분리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3가지 입자설, 우열의 관계, 분리의 법칙은요. 유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니까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멘델의 그 3가지 가설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예시에 필요한 우리 준비 가정이라고 하죠. 이 가정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요. 보라색 꽃을 갖는 완두를 계속 교배시켜 가지고요. 항상 보라색 꽃만 나오는 완두를 얻었습니다. 얘는 보라색 꽃과 관련된 유전 인자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보라색 꽃과 보라색 꽃 사이에서 흰색 꽃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보라색 꽃끼리 계속 교배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보라색 꽃은 계속 자손도 보라색 꽃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렇게 계속 보라색 꽃을 교배시켜 가지고요. 보라색 꽃 유전 인자만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이 종을 하나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흰색 꽃도 계속 교배를 시켜가지고요. 흰색 꽃만 나오는 완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흰색 꽃 유전 인자만 갖고 보라색 꽃 유전 인자만 갖는 애들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있잖아요. 바로 이 유전 인자 중에 보라색 꽃 유전 인자만 확실히 갖는 애, 흰색 꽃 유전 인자만 확실히 갖는 이 두 개체를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입자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입자설. 모든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이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죠. 부모에게서 자손인자로. 그러니까 한 쌍이라고 했으니까 한 쌍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음. 아, 두 개로 구성된 유전인자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요, 우리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가설에 대해서 가설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는 유전을 생각할 때 부모 아래에서 나온 자손이 부모를 담는 그 자손이 부모를 담잖아요. 그죠? 예. 어머니를 담든 아버지를 담든 하여간 어머니 아버지를 둘 다 담든 간에 어쨌든 자손은 부모를 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자손의 대립형질, 그러니까 자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 뭐 예를 들어 눈색이라고 해볼까요, 그죠? 그런 것들은 두 부모의 대립형질의 중간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는 물감과 같이 섞이는 것이다. 이 성질이 변화는 섞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눈과 흰색 눈동자 색을 가진 자손에서는 연보라색의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니까 물감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즉 유전인자는 물감과 같을 것이다. 두 번째, 어, 자손의 대립형질은 두 부모의 대립형질 중 하나만 나올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입자설의 개념이죠. 그죠?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는 구슬과 같을 것이다. 구슬은 이 보라색 구슬과 흰색 구슬이 나온다고 해서 보라색 구슬과 흰색 구슬 사이에서 우리는 보라색 아니면 흰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둘은 뭐예요? 물감과 같이 섞이고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로 전달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꽃입니다. 완두꽃인데요. 자, 완두꽃 보시면은 실제로 교배를 해보니까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가정한 그 보라색 꽃입니다. 보라색 유전 인자만 확실히 갖는다고 확신하는 보라색 꽃과 흰색 꽃 유전 인자만 갖는다고 생각하는 흰색 꽃, 이 두 개체를 교배를 합니다. 즉, 어, P세대에서 보시면 P세대는 우리는 부모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F1은 자손, 1이니까 자손 1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F2는 자손 2세대구나. 두 번째 자손이죠. 자손의 자손이란 얘기겠죠. 그죠? 네, 어쨌든 이 부모는 뭐다? 반드시 보라색 유전인자만 갖고 있다. 보라색 유전인자만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흰색 유전인자만 가지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배를 해봤더니 자손에서 뭐만 나왔냐면요. 보라색 꽃만 나왔어요. 얘만 나왔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설 1과 2 중에 얘가 옳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얘는 틀렸구나. 이해가시죠? 아, 그러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는 구슬과 같이 뭐예요? 물감이 아니라 구슬과 같이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시죠? 네. 즉 여기서 연보라색 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인자는 뭐다? 구슬과 같은 입자 형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뭐예요? 보라색, 어쨌든 보라색을 띠고 있으니까 보라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 1세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바로 자가교배를 시킵니다. 즉 자손 1세대에 나온 있죠. 자손 1세대에서 자가교배를 시키는데 이 자가교배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인자 있죠. 유전인자의 구성이 같은 특정 형질이에요. 알겠죠?
특정 대립형질의 유전인자 구성이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는 거예요. 교배시키는 걸 우리는 자가교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보라색 꽃과 흰색 꽃 사이에서 나온 자손이 뭐예요? 전부 다 보라색이었죠. 그죠? 얘네들끼리, 즉 이 두 부모 사이에서 나오는 이 보라색끼리만 교배를 시킨 게 바로 뭐다? 이거를 자가교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둘 다 보라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자손 2세대를 보니까 갑자기 부모에게서 나오지 않은 뭐예요? 흰색 꽃이 나왔어요. 그럼 흰색 꽃이면 뭐예요? 당연히 흰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흰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 얘는 보라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전인자는 뭐예요? 입자설에 따르면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뭘 가지고 있다? 흰색 유전인자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흰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 얘와 동일한 이쪽에도 흰색 유전인자도 가지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이 흰색 유전인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에게서 왔죠. 그죠? 근데 부모는 뭐예요? 완벽하게 흰색 유전인자만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든 개체는 뭐다? 모든 개체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한 쌍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한 쌍의 유전 인자, 형질, 그 꽃색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있고요. 이 유전 인자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즉 입자설은 뭐예요? 입자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유전인자, 이 두 개의 유전인자가 관여를 하고 이 유전인자는 입자의 형태로 섞이긴 하지만 물감처럼 섞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성질을 유지한 채 섞여져 있다. 그런데 이 유전인자는 어디서 어디로?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되는구나 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입자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입자설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이 내용은 이제 그 입자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중간 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보다 유전자 인자는 입자 형태로 존재하고요. F2에서 F1에서 나타나지 않은 대립 형질이 나타났다. 보라색 사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흰색 꽃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F1에서 F2로 뭐야? 흰색 꽃 대립 형질을 갖는 유전 인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흰색 꽃과 관련된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얘가 보라색이라고 해도 뭐야? 그 유전 인자가 뭐예요? 사라진 게 아니죠. 원래 갖고 있었죠. 그죠? 갖고 있었지만 뭐야?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유전 인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는 물감과 같이 뭐예요? 섞이지 않는구나.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니까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입자설. 자, 모든 생물이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유전인자, 즉 두 개의 유전인자가 관여하고요. 유전자가 유전인자입니다. 알겠죠? 유전인자가 관여하고 이거는 부모에게서 받았다라는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열의 관계입니다. 자, 우열의 관계 보시면요. 쌍으로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일 경우 하나의 유전인자만 표현되며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자, 그때 여기에 드디어 이제 우성과 열성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쌍을 이룬 인자 중에 알겠죠? 쌍을 이룬 두 개의 인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알겠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 아까 보시면은 보라색과 흰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표현되는 거. 서로 다를 때예요. 알겠죠?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알겠죠? 그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예요. 알겠죠? 서로 다를 때 표현되는 거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표현되지 않는 거를 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성은요, 도미넌트, 우세하다라는 거에서 왔고요. 열성은 리세시브에서 나왔습니다. 리세시브 무슨 말이냐면 약하다 이해가죠? 약하다라는 의미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였다, 연하다 뭐 이런 느낌의 해서 리세시브에서 왔습니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일 때,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른 애일 때, 보라색과 흰색처럼요. 그때 하나의 유전 인자만,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라색이면은 보라색이 우성이 되고 흰색이면 뭐예요? 흰색이
우성이 되는 거죠. 흰색은 이때 보라색이 발현됐으니까 겉으로 나타났으니까 흰색은 열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네. 이게 부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한 내용이 알겠죠? 아까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유전인자만 가지고 있고 흰색 유전인자만 갖고 있어서 부모에게서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부모에서 받아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얘가 흰색인데 이 흰색은 뭐예요? 부모에게서 무조건 유전 인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즉 흰색 유전 인자를 누구한테? 부모에게서 받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요. 두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이죠. 네, 서로 다른.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흰색 유전 인자입니다. 왜? 왜 보라색과 흰색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손이 뭐예요? 흰색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부모한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두 유전인자 중 하나는 뭐예요? 흰색이어야죠. 그런데 얘가 보라색 꽃이기 때문에 보라색 유전인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색과 흰색 유전인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서로 다른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일 때 둘 중 하나만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표현되느냐? 바로 보라색이 표현돼 있죠. 보라색.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 보라색이라는 이 형질이 뭐예요? 이 대립 형질이 우성, 흰색은 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라색 유전인자와 흰색 유전인자가 같이 존재하면 둘 중에 뭐만? 하나만. 여기서는 보라색이겠죠. 그죠? 네. 하나만이 아니죠. 하나의 유전 인자만 겉으로 표현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보라색 꽃은 흰색 꽃보다 우성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흰색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흰색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보라색 꽃이 우성이고 흰색은 열성이다 라고 우리가 우열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성과 열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쌍을 이룬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쌍을 이룬 두 유전 인자 중 하나만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쌍을 이룬 두 유전 인자 중 하나만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에서 성립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쌍을 이룬 두 유전 인자 중 하나, 흰색이 왔고 보라색이 왔죠? 그죠? 성립을 합니다. 다시 여기서 보시면 쌍을 이룬 두 유전 인자 중 하나, 흰색과 흰색이 자손에게 전달되니까 흰색이 나타났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두 유전 인자 중 하나, 얘가 보라색에서 흰색이 왔던 혹은 여기서 흰색이 오고 여기서 보라색이 왔던 어떤 방식이든 뭐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두 유전 인자 중 하나만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알겠죠? 이 세 가지, 벤델의 세 가지 가설. 첫 번째,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 두 개죠, 그죠? 두 개의 유전인자가 있고요. 이거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이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일 때, 아까는 보라색과 흰색이었죠, 그죠? 네, 그때 하나의 유전 인자만 표현되면 이때 표현되는 거를 우성, 표현되지 않는 유전 그 대립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쌍을 이룬 인자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엔 뭡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두 유전 인자 중 몇 개만? 한 개만, 하나만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개념이 분리의 법칙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요, 외우는 것보다, 이 멘델의 세 가지 가설이 이런 걸 의미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형과 유전자형,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표현형, 대립유전자 구성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대립형질,
겉으로, 여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다음 유전자형은요, 이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근데 이제 대립유전자는 잘 아시죠? 뭡니까?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위에 네,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되어 있죠. 자,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대립유전자를 이제 그 상동염색체가 있죠, 그죠? 네, 복사했고요. 네, 붙여넣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염색체가 있는데요. 자, 상동 염색체 위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여기가 라지 A면 여기가 스몰 A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라지 A, 스몰 A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표현할 때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게 이렇게 매번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대립유전자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꽃색이라고 하는 형질을 결정한다면요. 알겠죠? 꽃색이라는 형질을 결정해서 얘가 보라색이 나왔어요. 아, 그럼 뭐예요? 이 표현형은 뭡니까? 보라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대립면적 구성에 의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대립형질 보라색 꽃잎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뭐가 된다? 표현형이 된다. 그리고 이 보라색 꽃잎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립면적 구성이 라지 A, 스몰 a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전자형이 되는 거죠. 즉 하나의 형질을 표현할 때 알겠죠?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면 라지 A, 스몰 a지만 표현형으로 표현하면은 보라색 꽃잎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표현형과 유전자의 개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로요 한번 보시면요. 눈꺼풀 보겠습니다. 자, 눈꺼풀 보시면 쌍꺼풀과 외꺼풀 이 눈꺼풀이라는 그 형질은요. 쌍꺼풀과 외꺼풀은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개체의 유전자의 라지 스몰 a인데요. 표현형은 쌍꺼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전자형, 이거는 표현형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립유전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 A, 여기는 스몰 a. 얘네들은 염색 분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지 A, 여기는 스몰 a가 될 겁니다. 이때 이걸 우리는 유전자형으로 라지 A, 스몰 a라고 표현하고요. 표현형으로는 쌍꺼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개도 마찬가지로요. 있고 없고. 근데 얘가 유전자형이 스몰b인데 보조개가 없네. 이거는 유전자형, 이거는 표현형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형과 유전자의 개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종과 잡종인데요. 순종과 잡종의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전자형을 배웠으면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요. 이 순종과 잡종은 뭘로 판단하냐면 바로 유전자형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순종. 다른 의미로 동형접합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잡종, 이형접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 예를 들어 라지 A라는 유전인자가 있으면 이 유전자는 뭐예요? 쌍을 이룬다고 했죠. 그죠? 반드시 두 개씩 다니잖아요. 네. 그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처럼 이 두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뭐예요? 동일하죠? 그죠? 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처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대립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경우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뭐예요? 잡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이게 순종과 잡종의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아까 말한 그림에서 라지 A 스몰 A는 잡종, 스몰 B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다음 우성과 열성인데요. 우성과 열성 아까 배웠죠, 그죠? 네. 멘델의 세 가지 가설 중에 우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나왔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이 개념은요, 우성과 열성의 개념은 굉장히 문항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어려운 문항에서도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이 많이 쓰이니까 우성과 열성의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멘델은요, 우열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쌍을 이루는 인자가 서로 다른 인자일 경우 하나의 유전 인자만 표현되며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때 표현되는 대립형질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성, 쌍을 이룬 서로 다른 인자 중 표현형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요. 예를 들어 보라색과 흰색 두 서로 다른 유전자가 있는데 대립 유전자가 있겠죠. 이 대립 유전자 중에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 보라색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이죠. 그죠? 이때 나타나지 않은 흰색을 뭡니까?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열성은 뭐예요? 쌍을 이룬 서로 다른 인자 중 표현형으로 발현되지 않는 대립형질 흰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쌍꺼풀 볼까요? 아까 쌍꺼풀과 외꺼풀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쌍꺼풀 유전자가 있다. 얘는 외꺼풀 유전자예요. 근데 얘를 표현하면 우리는 쌍꺼풀과 외꺼풀 두 유전 인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는 쌍꺼풀이었거든요. 쌍꺼풀이었거든요. 아, 그럼 이건 뭐다? 쌍꺼풀은 뭐야? 우성이구나. 즉 서로 다른 인자가 있는데 쌍꺼풀과 외꺼풀 두 유전 인자가 있는데 두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표현형으로 발현되는 게 쌍꺼풀이었으니까 쌍꺼풀은 우성, 외꺼풀은 뭐다? 열성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열 관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즉 라지 A라는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는 우성, 스몰 a는 열성이다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 방식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는 유전장을 봤더니 얘가 표현형이네. 얘가 표현형으로 쌍꺼풀이 나타났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 그러면 라지 A라는 유전자는 뭐야? 쌍꺼풀 유전자구나. 스몰 a는 표현되지 않았잖아요. 얘는 외꺼풀 유전자구나. 이해 가시죠? 둘 중에 뭐가 발현돼요? 우성과 열성.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인자가 있으면 표현되는 거. 확인해 봤더니 쌍꺼풀이었네. 아, 그럼 쌍꺼풀이 뭐다? 아, 우성 유전자이고 쌍꺼풀은 우성 유전자이고 외꺼풀은 뭐다? 열성 유전인자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성과 열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유전의 기초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해당 개념들을요, 여러분이 외우기보다는 알겠죠? 외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전의 기초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